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 절차를 나란히 마감합니다.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3분간 직접 발언하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배달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 서비스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49일, 그러니까 정확히 7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나란히 마감되는데요.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굿모닝 MBN 첫 소식 정예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의 AI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AI 분야 투자 필요성과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1호 공약으로 AI 분야 100조 투자를 내걸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우리가 계속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 도울 김용옥 선생과 나눈 대담 영상을 공개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 속 민주당은 어제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찬성 96.56%, 반대 3.44%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기에 특별 당규 제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루만 경선 후보자를 등록받기로 했습니다. 이어 2주간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에 나섭니다. 최종 후보는 권역별 경선 결과와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27일 선출합니다. 당내에서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졌던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룰에 반대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늘 자영업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대응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유력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비 후보들의 각양각색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며 이재명 전 대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되는 만큼 이재명 후보도 사법심판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애초 오늘 대선 출마를 예고했던 윤상현 의원은 지금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윤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참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홍 전 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예비 후보 등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내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이어 후보자 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후보를 4명으로 추린 뒤 29일 3차 경선자를 발표,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예비 후보들은 오늘도 젠걸음을 이어갑니다. 홍 전 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함께 방문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이 급부상하면서 한대행의 언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임박했다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파장이 인 건 마지막 소명이란 표현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마지막 소명이 한대행이 자주 쓰는 표현일 뿐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며 추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정치권에선 대선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선을 긋고 남은 임기 동안 통상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대행의 한 측근은 대선에 참여하더라도 대망론이 미리 확산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한대행이 통상 행보를 이어가며 필요하면 미국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언급한 건 추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출마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는다면 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 내내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국민의힘 내 한덕수 추대론에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이자 기득권 세력의 연명이라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추대론을 추진하는 일부 친윤계 중진을 겨냥해 철부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됐어요. 거기에 총리로서 제일 첫째 책임자입니다. 당내에서 철부지처럼 설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지.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행위라며 한덕수 추대로는 기득권 세력이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한층 더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주위에서 부추기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패배주의의 발로죠. 이기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한대행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습니다.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말씀도 없으신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당의 자존심 문제라며 추대론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작 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추대론이 국민의힘 내 분열의 기폭제가 되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반발뿐만이 아닙니다. 한덕수 자출론을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며 여러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을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여러 가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에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를 노린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후보는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한다며 원칙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당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자충수라며 화합을 해치는 발언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 개선, 경선 흥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력 주자가 경선에 불참하고 있는데 한덕수 차출론까지 나오면서 경선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곧 내란 승계라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한 대행이 불출석한 걸 두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는 시작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한덕수 차출론을 내란 승계와 당권 장악으로 정리된 국민의힘 대선 목표라고 성토했습니다. 무의미한 극우 경선이 된 당내 경선에서 뽑힐 국힘 후보 대신 한덕수 대행을 내세운 단일화 쇼로 당권을 유지하는 플랜입니다.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빈집 털이범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맞이 준비에 전념해야 할 한덕수 대행이 빈집 털이범으로 변모해서 나라를 통째로 말아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한 대행에 집중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정부 질의에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차출론의 견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신문 사설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그 사설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설부터 함께 볼 텐데요.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제목을 보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는 걸 뜻하죠. 어대명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민주당 그리고 그에 반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경선을 꾸려나간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국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심과 과연 제대로 맞게 가는가를 짚어보는 사설인데요. 자, 위원님, 그 앞선 리포트에서도 사실 나왔습니다. 이제 경선 윤곽이 완전히 이제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이 상황,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경선 룰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인 각 당의 상황을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일단은 그 총론적인 느낌상의 평가를 하자면 양당 모두 경선에 있어서 큰 흥행 요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당이 둘 다 경선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당이 더 문제냐면 저는 뭐 민주당보다는 국힘이 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하면 그 민주당은 이번에 경선 룰에서 비명계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어떤 경선 룰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대명 체제라는 것을 갖다가 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죠. 네, 워낙 독주 체제가 좀 공고화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힘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드라마를 연출을 해야만 역전의 가능성을 갖다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색깔과 지지층이 있는 오세훈, 유승민 후보가 중도 포기하면서 그런 흥행 요소가 매우 지금 퇴색되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경선 국면은 국민의힘이 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봉착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불출마를 선언을 한 거고,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추후에 이제 무소속으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그렇습니다. 남겨놨다고 봐야겠죠. 예. 그 두 번째 그 강조 포인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부를 보시면 민주당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거의 이게 이재명의 사당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번에 경선에 참여를 하는데 마치 들러리를 서는 경선 같다라는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예, 위원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추대용 경선이라는 비판까지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좀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을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테고 아마 감수를 하자고 가는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체력을 갖다가 좀 안배하는 그런 전략을 저는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본인이 후보가 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공연히 힘을 빼기보다는 본선에서 체력을 비축했다가 그걸 본선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비명계의 불만이나 저항이 너무 큰 소리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좀 경계심은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설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그 내부 소식을 조금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설인데요. 제목은 한대행을 놓고 판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사설입니다. 자, 첫 번째 강조 포인트 먼저 보시죠. 묘수일지 악수가 될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원님, 한대행을 놓고 나서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최종 후보 한 명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된 시점에 한덕수 대행이 나타나서 무소속 이제 후보로 나와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건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을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예.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일단은 명분론상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명분은 좀 약하다. 예. 왜냐하면 지난 헌재 탄핵을 갖다가 크게 국힘이 비판을 하면서 대행이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논리를 편 상황에서 지금 훨씬 더 역할이 중대해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수로 뛰겠다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명분론상의 상의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또 유일한 경우의 수는 민주당이 한대행을 갖다가 탄핵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대행이 출마가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탄핵이 될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대행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무리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풀어나가야 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풀어나가야 될 대내외적인 숙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사설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중단 부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 발언인데요. 지금의 한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의 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행보다도 10배 정도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위원님, 이 상황에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대내외적인 숙제, 사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전국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외에도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황교안 대행도 한덕수 대행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죠. 일단은 그렇죠.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될 거고요. 안철수 의원이 말한 저 10배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막 봉착한 그 대미 관세 협상 이것을 갖다가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어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씀을 했다시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가 가장 먼저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금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어쨌든 우리의 한미 FTA를 트럼프 2기에서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어떤 매우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든 그 결과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납득이 가능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시청역 인근에서 땅꺼짐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통제되고 밤사이 조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땅꺼짐이 아닌 단순 도로 변형 현상으로 밝혀졌지만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놀란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가 부분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이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2cm 깊이로 도로가 파인 것을 확인한 서울시는 도로 이용을 통제하고 밤사이 집안 침하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땅꺼짐이 아닌 단순 아스팔트 변형으로 확인돼 도로 통제는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땅꺼짐 요새 많이 발생하잖아요. 걷다가 그냥 쑥 꺼질 수도 있잖아요, 보면요. 불안합니다.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지에서는 폭 10cm, 길이 100m에 달하는 도로 균열이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시민들의 신고와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관악구청은 재개발 지역에서 흙막이 공사를 하던 중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랙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는 실종된 50대 작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어제 부산에선 땅꺼짐이 또 생겼습니다. 그제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데요. 주변 전신주가 땅속으로 내려앉는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도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상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입니다. 갑자기 도로변 전신주가 땅속으로 내려앉더니 계량기에서 불꽃이 튑니다. 28시간이 지난 어제 아침 7시에는 전신주 바로 옆 도로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임시로 막아둔 바리케이드가 쓰러지고 곧바로 도로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제 대형 싱크홀이 생긴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도로에 또 땅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신주가 1m 정도 내려앉을 때부터 이미 땅꺼짐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주변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오늘 아침에 보니 꺼져가 있네요. 그래서 불안하기는 불안했었어요.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싱크홀만 벌써 14번째. 주민들은 매번 사고가 터지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싱크홀 생겨가지고 사람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도 되고 건물 무너지니까 걱정이 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취약 구간으로 보이는 지점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오늘의 일정 살펴봅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 질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과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이르면 오늘 본과 1, 2, 3학년에 대한 유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과 3, 4학년 유급을 결정한 고려대 의대는 조만간 대상자 120여 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할 전망입니다.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연구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법정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5번째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82분간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이미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부터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차량으로 이동해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법정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먼저 검찰이 미리 준비한 PPT를 띄우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히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다시 띄워달라며 하나하나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두고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폄하했습니다. 특히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경고성 계엄 논리를 꺼냈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를 위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선 250명 정도만 질서유지 병력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의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후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헌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1시간 넘도록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 형사재판의 다른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지시할 일이 있다면 국정원장에게 했을 거라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은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성이 인정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앞선 탄핵 심판에서 이를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공작이라고 비판했는데 형사재판에서도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원장을 통해 한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누구를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거짓말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하면서 경제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시스템 점검을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수사라고 지적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계엄군 진입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수사관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며 계엄군이 들어간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오면서 1심 재판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나온 첫 번째 증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탄핵심판정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조 단장은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계속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대에 올라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의원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증언을 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사의 말에 조 단장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해 이미 특전사 요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단장의 답변에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도중 끼어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인이 오늘 꼭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일정상 변경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자기들 유리하게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기 특전대대장도 계엄 당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에 출연한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 씨의 초상권이 중국에서 무단으로 사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마트에 뜬금없이 관식이와 애순이가 등장했습니다.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던 장면을 활용해 양배추 달아요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고요. 드라마에 나온 식재료들에도 애순이네 완두콩밥 지어보세요. 이 조기 맞아요 라는 설명을 붙이며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콘텐츠를 불법 시청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어제 이 사실을 SNS에 알렸습니다. 누리꾼들도 중국 당국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근 SNS엔 한 자영업자가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분할로 주겠다는 말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연인데요. 자영업자인 글쓴이는 알바생이 퇴직을 하는데 목돈이 당장 없으니 월급과 퇴직금을 몇 개월에 나눠서 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봐달라 부탁했다 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은 적금이라도 깨서 주세요라고 답했다며 원행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너무하지 않냐 하소연한 건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선을 넘은 건 바로 당신이다, 남의 돈 귀한 줄 알아라 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냈는데요. 댓글을 보고 반성했다는 자영업자, 결국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제때 정산했다고 하네요. 부활절엔 달걀에 색을 칠하고 장식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부활절 달걀을 변기에 담아 염색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해 누리꾼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변기 안에 달걀이 가득히 담겨 있고 색소와 베이킹소다, 식초를 들이붓자 달걀이 여러 색으로 물듭니다. 미네소타주에 사는 인플루언서가 부활절 달걀 염색 비법이라고 소개한 건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지는 논란에 이 인플루언서, 부활절 달걀은 먹는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만 만드는 것인 줄 알았다 해명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부부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10대 자녀도 다쳤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9시 2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했습니다. 아파트 27층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1층 화단으로 떨어진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이곳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제가 연색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형사차까지 떴으니까 부부싸움으로. 이들 부부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이 말에 격분한 남편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중학생 딸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와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일주일 전쯤부터 다툼이 잦아졌지만 신고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편이 뭐 죽여서 뭐 밀었다든지 명확한 게 지금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 국가에서 부검도 좀. 경찰은 목격자인 딸이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배달의 밀위,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포장 주문을 선택한 뒤에 직접 식당에 가서 음식을 찾아가도 점주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포장 주문 혜택을 줄이거나 서비스 해지까지 나서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설민 기자입니다. 2년째 불고기 가게를 운영 중인 하종수 씨. 배달의 민족 앱으로 배달이 아닌 포장 주문을 하면 제공하던 10% 할인 혜택을 없앴습니다. 이제 손님이 직접 찾아가더라도 6.8%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걸어오신 만큼 뭔가 드려야 되는데 그 수수료만큼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할인 혜택이나 이런 건 좀 삭제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포장 주문에는 수수료가 아예 없었지만 이제 2만 원짜리 포장 주문에 1,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 매출의 3분의 1은 포장 주문이 차지하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배민에서 포장 주문을 받지 않겠다며 서비스를 해지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장사를 하는 건데 점점 제가 갖고 가는 수익이 적어지다 보니까는 굳이 안 하는 거죠. 당장 할인 혜택이 줄거나 쉽게 주문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도 불만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음식값 자체가 많이 오르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논란이 커지자 배민 측은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줄어들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정치권도 배민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팝스타 케이티 페리 등 6명의 여성을 태운 우주선이 10분간 우주여행을 한 뒤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성만 탑승한 우주선이 발사된 건 1963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선 발사장에 도착한 6명의 여성이 우주선 내부로 이동합니다. 이륙할 준비를 마치자 카운트다운이 곧 시작됩니다. 5, 4, command engine start, 2, 1, ignition. 10분간 비행을 마친 탑승객은 캡슐 밖으로 나와 꽃을 공중에 들어올리고 나서 지면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탑승객은 팝스타 케이티 페리입니다. It's the training, it's the team, it's the whole thing. I couldn't recommend this experience more. 6명을 태운 우주선 뉴 셰퍼드는 고도 100km의 카르만 라인을 넘겨 우주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카르만 라인은 우주와 지구의 경계로 불립니다. 우주 여행을 기획한 곳은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도 이번 비행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만 탑승한 우주선이 우주 비행을 한 건 1963년 소련 여성 우주 비행사가 홀로 비행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발사로 블루 오리진은 11번째 유인 우주 비행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릴 적 좋아하는 캐릭터로 하루쯤 변신해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만화 영화 속 캐릭터들이 현실로 나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체코로 가보시죠. 미녀와 야수 속 여주인공 벨에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등장인물들까지 마치 책과 TV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실감나는데요. 체코 프라하에서 사흘간 열린 코미콘 행사에 수천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특히 코스프레 대회가 프로그램에 추가돼 팬들이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로 분장하고 포즈를 취하며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고 하네요. 이번엔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영화 라붐에서 헤드셋을 쓰는 장면으로 잘 알려진 배우 소피 마르소인데요. 오랜만에 어쩐 일일까요? 프랑스의 유명 배우 소피 마르소가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개막한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건데요. 프랑스는 각종 명품 제조국답게 명품을 이용한 설치 미술 등 체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끈 건 바로 미국관의 로켓인데요. 초읽기 후 나사의 로켓이 발사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는데 관심이 뜨거웠다죠. 일본 오사카 엑스포는 지난 13일에 개막해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네요. 멕시코의 한 마을에선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야생동물 한 마리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다가와 애교도 부린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자 다가오는 돌고래 한 마리. 이름은 페초초라고 하는데요. 멕시코의 작은 항구 마을 도폴로밤포에 살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은 없지만 35년 넘게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과 교감해온 덕분에 먼저 다가와 배를 긁어달라고 애교를 부린다고요. 보통 무리를 지어다니는 돌고래와 달리 홀로 남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요. 전문가들도 드문 사례라고 분석한다죠. 마을의 마스코트로 사랑받고 있는 페초초.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연 가맹점주들이 투자금의 절반만 회수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답한 가맹점은 전체의 49.6%에 불과했고 회수까지는 평균 31개월이 걸렸습니다.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농심과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의 조사관을 보내는 등 식품 가격 인상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를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 이전 부과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눈비는 모두 잦아들었지만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이 2.3도,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서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어제 내린 비나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3도, 대전 4도로 출발하면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광주, 안동이 16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